처음에 그 한학 시작을 하시게 된 계기가 어떤 거죠? 우리 집안이 한학자 집안입니다. 예. 우리 그 조부 같은 경우도 지방의 유학자이면서도 지금 유니서트에 있는 동네 반년이라 하거든요. 예. 거기서 예전에 그 반년서당을 하셨죠. 그러다 보니까 집안에 이제 어릴 적부터 이게 한문이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있었던 편입니다.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에 와닿게 되고 공부를 하고 싶어진 책은 경전 같은 것. 왜냐하면 이제 철학적인 게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본질에 대한 사유, 탐구 이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이제 제가 문학, 사학, 철학을 이렇게 같이 가는 쪽에서 사실 문학 작품이란 게 그 철학적 사유라든가 인간의 사유 같은 거 다 떼놓고 문학만 할 수 없거든요. 그죠? 자기 사는 삶에 궤적 없는 문학도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하다 보니까 또 대학원 들어갔을 적에 제가 그 학교 내에서도 제가 평이 우리 선생님들도 너는 한문을 잘하니까 한문학 쪽을 하라. 예, 요즘 한문을 너처럼 하는 사람 별로 없는데 그래서 한문 쪽으로 하는 게 그 너한테도 맞고 학교 입학하기도 좋다. 이런 말들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고전을 가지고 그 어떤 인문학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들어서 시민들하고 같이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게 예.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인문학이라는 게 저는 지금 오늘날 인문학이 조금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때 우리 그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기라고 말을 했거든요. 어느 시점부터 저는 인문학에 약간 전성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대학 밖에서.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냥 인문학의 빈곤식이라고 생각해요. 그 말은 대학에서 인문학의 위기라는 그런 오늘날 한국의 대학이 사실은 그 인간에 대한 근본 원리, 이치 이런 쪽보다는 그 욕망의 실현, 그 기술적인 측면,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쪽으로 치중하다 보니까 인문학의 영역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인문학의 위기가 대학에 있는 교수들의 위기는 아니거든요. 그분들은 자리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거꾸로 좀 더 인문학을 표현하자면 근데 자기들끼리의 인문학 같은 걸 많이 해요. 좀 더 어려워지고 힘들어지죠. 사실 대학의 학자들이 쓴 철학서 같은 거를 일반인이 보기에 굉장히 어렵거든요. 인문학의 위기는 폭이 좁아진 것도 있지만은 일반인과 괴리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밖에서 지금 인문학이라는 걸 많이 하죠. 그래 보면 인문학의 전성기 같은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제가 봤을 적에는 인문학이라는 타이틀을 붙였을 뿐 실제 인문학이 아닌 게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인문학의 본질에 뭐가 따라가야 되냐면 사유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두 번째는 실천이 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밖에 인문학이란 말은 많지만은 그 사유는 별로 없고 실천도 별로 없어요. 아주 아이러니하게 대학과 비슷해지게 인문학이란 타이틀을 붙였지만은 인문학의 기술학으로 가는 거죠. 예, 제가 여러 독서 모임 있는데 지도 강사 이래 해보면은 책을 읽기는 하는데 사유를 안 해요. 그 다음에 사유 끝에 토론이 돼야 내 것이 검증되고 객관화돼야 되는데 토론도 잘 안 해요. 결론은 나는 무슨 책을 봤다. 나는 뭘 했다. 요게 중요하죠. 그래서 가끔 제가 들은 거는 현재 인문학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결국은 돈벌이라고 말하면 좀 심하고 약간 기술적이고 포장하는 듯한 이게 너무 많다. 제대로 된 인문학이 부족하다. 진짜 중요한 건 대학이 아니고 사실 일반인들에게 꼭 필요한 게 인문학이고 인문학이 진짜 무엇인지 인문학이 왜 필요한지 이것이 제대로 전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게 작은 모임을 만들고 실천해 가는 게 필요하다. 그냥 그 담장 밖의 인문학. 예. 그 담장이라는 건 대학 담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좁게 보면은 대학일 수 있고요. 넓게 보면은 우리가 말하는 제도권 같은 건. 근데 더 넓게 보면 담장 밖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게 있어요. 뭐든지 이거는 이 사람들이 하고 저건 저 사람들이 하거나 특별한 거는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과거 사람들에게 인문학은 이건 특별한 사람들이 하는 거지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인문학에 진짜 필요한 거는 일반인들이고 그저 일반인들에서 어디에 필요한가? 일상에 필요한 거. 그래 인문학을 사실 일반인들이 제대로 알고 일상에서 인문학을 실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인문학의 대중화, 일상화. 그 전제는 제대로 된 인문학을 했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게 자칫 잘못되면은 인문학이라고 붙여놓고 갈등을 조장하는 수가 있고 인간성을 더 타락시키는 수가 있다고 저는 봐요.
그 담장박 인문학은 언제 만들어져서 지금까지 어떤 식으로 활동을 담장밖에 인문학이 2006년에 시작하고 17년부터 17년에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 중에 꾸준히 하다가 그 일반적인 그냥 친목 같은 모임을 했을 때 다소 한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우리 사회가 약간의 자격이라든지 좀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2021년 작년 4월에 사단법인을 등록하고 체계적으로 하자. 그 등록한 가장 큰 이유는 원래 우리가 취지가 그거 아닙니까? 제대로 된 인문학을 하고 일상화된 인문학을 하자. 그러려는데 필요한 게 일정 부분 등록된 법인단체로서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바뀐 겁니다. 그러면 그 목표를 그 하나하나씩 구체화시켜가는 그 프로그램들이 좀 그렇죠. 있을 것 예. 같은데? 출발지 할 적에 제일 처음에 제가 생각해서 나는 왜 이걸 하느냐. 두 번째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번째 내가 바라는 바는 무엇인가. 결국은 뭔가 목적이 있어야 그죠? 이것을 왜 하느냐와 어떻게 하느냐에 제가 내세운 게 세 가지입니다. 한 개는 탐구, 두 번째는 실천, 세 번째는 광장. 탐구는 결국 사유죠. 우리는 인문학이라고 말하면 진짜 인문학이 무엇인가로부터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근데 인문학이 무엇인가 하면 되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인문학의 본질에 있는 게 저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인간이란 무엇인가에 접근하고 난다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높아져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인간관계라고 생각하고, 이런 측면에서 먼저 인문학에 제일 전제되는 사람이란 무엇인가,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유고 탐구죠. 이렇게 보면 다소 철학적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 가장 중요한 게 철학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쭉 살아오면서 그것을 이론적으로 체계화시키고 논리화시키면 그게 전 철학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따라서 철학은 특정한 사람이 연구실에서 하는 게 아니고 일반 사람이 끊임없이 사실은 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것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의 차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래서 필요한 건 탐구, 그러니까 사유가 필요하다. 그래서 저희들이 활동의 제일 첫 번째가 사실 독서 토론이거든요. 인문학을 하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 덕목 중에 하나가 자기와의 거리두기, 객관화. 객관화는 결국 토론을 통해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나와 다른 시각, 나와 다른 생각을 듣고 봐야 된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독서 토론을 저는 사유가 있는 독서 토론을 해야 되고, 토론은 듣기가 전제된 토론을 해야 된다. 이게 먼저 되는 게 탐구의 첫 번째 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천은 이제 사실은 실천의 가장 중요한 거는 개개인이 직접 하는 거잖아요. 실천하지 않는 이론은 그냥 어느 유의에 불과하다. 사실 유명한 철학자, 유명한 학자들 많이 있습니다만은 대단하다 하지만은 그분의 삶과 그분의 말과 행적을 보면은 전혀 그라고 다릅니다. 왜 그럴까? 실천하지 않는 거죠. 근데 실천의 본질은 개개인이지만은 우리가 단체적으로 나가서 실천하는 거는 저는 인문학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하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모임에는 저는 두 가지를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공급자와 수요자가 같이 있어야 된다. 제가 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 모임에는 제대로 된 인문학을 말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또 그걸 진짜 듣고 싶어 하는 사람도 필요하고, 이게 같이 연결을 시켜줘야 된다. 그죠? 그게 개인의 실천은 개인의 몫이지만은 단체의 실천은 좋은 제대로 된 인문학을 접하게 하고, 접한 다음에 이분들이 그것을 현실에서 실천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궁극적으로 이건 결국 어찌 됩니까? 강연이라든가 포럼, 세미나 또는 교육 또는 공연 전시 같은 거, 저는 예술도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좀 더 잘 매치시킨다 해야 됩니까? 그러나 그것을 괜찮은 걸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까지 광장이라는 말이 하나 있는데요. 여기에 닿으면 광장은 결국은 같이 함께잖아요. 이건 소통이고 공감이죠. 그래서 저는 인문학의 최종 목적은 뭐냐면 결국은 조화라고 생각하거든요. 인문학이 부족한 시대에는 갈등이 많고 다툼이 많고, 인문학이 성행하고 제대로 펼쳐지는 시대에는 조화가 많다고 생각해요. 인간의 조화의 본질은 공존 아닙니까? 공존 전 단계는 소통이 돼야 되고 공감이 돼야 되고, 우리는 요즘에 소통과 공감이라는 말을 많이 쓰기는 하는데 진정으로 나는 소통을 하려고 하는지 진정으로 공감하려고 하는지 저는 좀 약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 그러냐면은 현재 우리는 조금 잘못되어 있는 게 공감과 소통의 모든 기준치가 나한테 있어요. 내가 남의 거를 듣고 남의 것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거를 계속 주입하거나 강요하는 쪽으로 많이 발전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인문학은 인문학이 아닌 거죠.
도리어 인문학을 빙자해서 갈등을 키운다고 본다고 생각합니다. 예. 좀 더 구체적으로 독서 토론 같은 건 좀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 독서 토론은 월 1회 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한 권의 책을 읽고 와야 되기 때문에요. 원래부터는 독서 토론을 하나 더 추가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월 1회는 내가 완전히 읽고 와서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논제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토론을 시키면 약간 이게 집중이 안 돼요. 그리고 약간 좀 중구난방이 되니까 논제를 요 책에서 꼭 우리가 해야 되는 논제를 한 5개 정도 주고 본인은 책을 읽고 와서 서로 그 논제를 갖고 토론을 합니다. 원래는 요 독서 토론 말고 읽기 독서 토론이 하나 더 붙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한 이 독서 토론은 7년을 했는데 7년 동안 빠진 경우가 한 번 있는가요? 없습니다. 매월 꼭 다 했습니다. 그러면 7년 정도 하셨으면 한 80권 정도 텍스트를 읽으셨다고 봐야 되나? 조금 넘겠네요. 예, 그냥 예. 중간에 뭐 그 정도, 예. 그 발제는 누가 또 따로 하십니까? 책의 선정은 저희들이 이제 그 운영진 있고, 예. 또 독서 토론 하시는 분에게다가 골고루 추천을 받아요. 추천한 걸 다 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안배가 좀 필요하더라고요. 동양, 서양, 그 다음에 철학, 역사, 문화, 그 외에 조금 사회과학적인 측면들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안배를 하는데 상대적으로 조금 비중이 조금 많은 거는 저는 그래도 철학서가 좀 많아요. 왜냐하면 토론하기에는 철학서가 좀 많고, 그 다음에 문학서 같은 경우 좀 적은 편이고, 토론할 수 있는 문학서. 왜냐하면 문학이라 하지만은 괜찮은 문학서는 그 자체가 철학서이고 자체가 역사서거든요. 논제는 받기는 합니다만은 주로 이제 제가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럼 한 몇 분 정도 이렇게 토론해요? 10명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해봤을 적에 제일 많으면은 뭐 16, 17 할 때도 있고, 작으면은 7, 8 할 수 있는데, 제가 해봐서 된 거는 10명이 넘어가니까 토론의 이 집중도가 떨어져요. 예, 그래서 가능하면은 많이 안 하시면 좋겠다고. 그리고 이게 논제를 딱 갖고 좀 엄격한 틀을 갖고 토론을 하게 되면요. 일반적으로 막 왔다가 떨어져 나가는 사람 좀 많아요. 그래서 저하고 토론한 팀에 있는 분들은 뭐 몇 사람 빼면은 7년 같이 한 사람들이. 코로나 때는 또 어떤 식으로? 코로나 때도 우리는 이제 했어요. 왜냐하면은 그 기본적으로 비대면이 전제되잖아요. 그래서 한 두 번 정도의 비대면을 한 적은 있는데 이 진지한 깊은 토론이 그 줌으로 하는 게 약간 한계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리두기를 철저히 하더라도 인원수는 좀 축소하더라도 어차피 코로나 때 인원이 줄어들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희 팀 중에 뭐 교사라든가 대기업에 다닌다든가 이런 분들은 좀 많이 빠져요. 빠지면은 서면으로 하기도 하지만은 그래서 인원이 좀 축소된 상태에서 거리두기를 갖고 하는 거죠. 예. 저희들은 그래서 계속 했던 것 같아요. 예. 일단 시민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는 거 한 3권 정도만 좀 추천하시면 어느? 첫 번째는 아마 좀 거부 반응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 호치민 평전이었습니다. 우리가 호치민이라고 생각하면 대부분 사회주의자, 공산주의자 뭐 이렇게만 평을 받잖아요. 근데 그 거부 반응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호치민을 제대로 알지는 못하거든요. 그냥 이건 교육된 거잖아요. 그래서 호치민을 제대로 갖다 준 거예요, 평전. 물론 그 평전도 당시 베트남 전쟁 때 미국 대사관에 근무하던 사람이 했기 때문에 후반부에 미국과의 관계는 다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아, 나는 호치민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구나. 그 다음에 왜 호치민이 위대한 인물인가? 그리고 서양 사람, 서구 사람들, 미국이든 영국이든 서구 사람들도 왜 호치민을 인정하는가? 이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다 인정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추천하고 싶은 책은 저희들이 하고 난 뒤에 굉장히 평이 좋았고, 아, 다시 우리가 집중적으로 아까 읽기 프로그램 한 데서 이게 읽기를 하자 한 게 묵자였습니다. 묵자를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세상이, 아, 동양 사상 고전 새롭게 보이는 면이 있죠. 묵자는 유교하고 완전 반대죠. 묵자는 글자 그대로 완전 기층 민중적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철학을 한 사상을 펼쳐간 사람이죠. 묵자의 가장 큰 장점이 실천이거든요. 그리고 실제 당대 춘추 말기에 묵자는 그 유교에서 나온 사람이죠. 유교에서 들어갔다가 유교를 비판한 사람입니다만은 그 사람을 당시의 세력 자체가 유교 이상으로 묵자 세력이 컸어요. 근데 주류적인 학문이고 굉장히 대단한 센세이션을 불러일으킨 묵자가 어느 시점부터 사라졌죠. 통치에는
마음에 안 드는 거잖아요. 기책 민중적 시각에서 접근했고 여기는 반대죠. 그러니까 묵자는 봉건 또는 제국주의 시대에 전혀 등용될 수가 없고 그래서 최근에 2000년에 되살아난 묵자 이렇게 하긴 합니다만은 저는 그 책을 이제 묵자 원자를 다 보기는 좀 힘들어요, 사실은요. 그래서 묵자를 얼마나 잘 풀어놓은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풀어놓은 책과 있는데 묵자에 관해서는 한번 보는 게 저는 꼭 좋다. 예, 그런 생각을 갖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권 더 이래 하라면요. 아까 앨리슨 물러의 행복한 그림자의 춤인 가는 그 책을 추천하고 싶어요. 그건 소설이거든요. 그건 이제 노벨 문학상을 탔는데 거의 뭐 몇 권 안 될 만큼 단편 소설 같았거든요. 사실 소설은 단편을 아무리 잘 써도 장편을 써야 제대로 쓰는 거거든요. 근데 앨리스 물러 이 작품은 단편인데 노벨 문학상 탈 수 있었던 거예요. 이유는 제가 보니까 아까 제가 그 책 한번 이야기했죠. 그 비스와바 심부르스카의 끝과 시작하는 시집 폴란드 시인글인데 두 개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그 담기 내용이 이 표현이 굉장히 쉬워요. 그 다음에 소재가 다 일상이에요. 지극한 일상이에요. 우리 그냥 전세 놓고 임대하고 먹고 살아가고 부부 삼아도 일상이에요. 근데 문제는 지극히 사소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잘 보지 못하는 또는 알게 되면 굉장히 깜짝 놀랄 만한 가치를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꼭 되새겨야 할 가치를 끄집어낸 작품들이에요. 우리 영화 중에 테오 앙겔로 플로스 그리스 영화 감독입니까? 그 영혼과 하루가 하는 영화에 보면 그렇죠. 90이 넘어서 죽기 직전에 유명한 시인이 진짜 좋은 시어를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못 찾았어요. 나중에 찾았어요. 어디서? 내 살아온 삶 속에 다 있었더라는 거죠. 우리는 진짜 특별하거나 철학적이거나 가치 있는 거는 내가 내 일상에 다 있어요. 소중한 건 내 일상에 있잖아요. 다만 내가 그것을 보지 못할 뿐이죠. 보려고도 안 하고. 그런데 아까 제가 말한 그 소설은 일상 속에서 가치를 끄집어낸 거. 그래서 내용이 문제가 아니고 그 틀을 한번 보라고. 예, 울산에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나 문학예술 하는 또 많은 사람들이 저는 조금 볼 필요가 있다. 표현은 쉽게, 내용은 가치 있게 이런 쪽이죠.